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을 선택하는 시간,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더위를 잊는 방법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눈도 즐겁고 마음까지 울려줄 세 개의 보물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에는 어떤 보물이 오르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손녀다. 조선시대 왕의 뒤에는 늘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1월 오봉도. 사극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왕의 곁을 지켰던 이 그림을 과감하게 치워버린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책 그림을 세우게 되었죠. 그림을 바꾼 왕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경들도 보이는가? 무엇이 말이옵니까? 옛날 정자가 이르길 비록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책을 어루만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였다. 난 이 말의 의미를 이 그림으로 인해 알게 되었구나. 책은 그저 바라만 봐도 즐겁다는 왕. 누군지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정조입니다. 정조가 1월 오봉도 대신 세웠던 책가도입니다. 정조는 일 중독자였어요.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자 책가도를 그리게 하는데요. 심지어 그림 속의 책 제목까지 직접 하나하나 지정해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직속 화원들에게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요. 그림을 채점 후에 화원 2명을 콕 집어서 귀향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책가도를 그리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자유주제라고 해놓고 정조의 책가도 사랑
정말 놀랍죠? 정조의 책가도는 곧 조선의 유행이 됩니다. 상류층 양반들 사이로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죠. 조선을 뒤흔든 책가도 열풍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요즘 시대 미술 작품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조 스타일 책가도와는 조금 많이 다른 책가도가 많았는데요. 사실 정조 스타일 책가도는 솔직하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모범적이에요. 책이 너무 많아요. 보기만 해도 아주 답답합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책가도는 바로 이겁니다. 일단 책이 별로 없어요. 책보다는 도자기, 꽃, 기묘한 골동품들이 눈에 띕니다. 아주 다채롭고 화려하죠. 아름답지 않나요? 저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응록의 책가도입니다. 이응록, 그는 왕의 직속 화원이었습니다. 아까 책가도를 그리지 않아서 귀양 보냈다던 그 화원들 기억하시죠? 그때 귀양 갔던 화원의 손주죠. 할아버지의 한을 마치 풀기라도 하듯 이응록은 책가도의 대가로 유명세를 떨칩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는데 책가도를 유행을 시킨 사람은 바로 정조잖아요. 그런데 왕의 직속 화원 이응록이 그린 책가도는 검소하고 심플한 책만 가득 있는 왕의 책가도와는 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응록에겐 몰래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만의 책가도를 갖고 싶은 양반들이었죠. 그런데 양반들 책만 그려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책보다는 좀 다른데 관심이 많았죠. 그렇다면 책가도 속의 물건들, 이 물건들은 도대체 다 어디서 온 걸까요? 때는 바야흐로 청나라 열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양반들 사이에서 청나라는 세상의 중심이자 동경의 나라, 바로 별천지였죠. 동시에 청나라 아이템들도 아주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나라 물건을 얻는 거 그 당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외 직송이잖아요. 가격도 비싸죠. 운반도 힘들죠.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청나라 물건이 너무 갖고는 싶은데 마음껏 가질 수 없었던 조선 사대부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훔쳤을까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갖고 싶은 것을 그리는 거 요즘 시대에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당시 조선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검소하라, 또 검소하라. 이게 바로 유교 사회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유교 사회의 금기를 바로 책가도가 깨트린 거죠. 양반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솔직한 감정을 책가도를 통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책가도에는 바로 화원 이응록의 욕망도 담겨 있습니다. 궁중화원은 원래 그림에 자기 이름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응록은 자기 이름을 떡 하니
남겨두었습니다. 어디에? 바로 이 도장에 말이죠. 이응록인 자신의 이름을 아주 딱 보이게 이거 내가 그렸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작품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화가의 열망이 너무나도 느껴집니다. 조선의 양반들 이때만 기다렸나 봐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신의 욕망, 솔직한 감정을 마구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책가도를 통해서 말이죠. 조선판 개성의 끝판왕 호피 장막도라는 책가도입니다. 화려해요. 걷어올린 장막으로 은밀하게 드러나는 이 공간의 주인 어떤 사람일까요? 책이 펼쳐져 있고 또 안경이 이렇게 책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보니까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안경도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둥근 부채, 담뱃대에서는 주인의 고상한 취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허세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나는 마치 이런 사람이야. 혹은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새 우리 SNS 하잖아요. 거기에 막 수영하는 사진, 차에 운전하는 사진, 시계 이런 거 찍어 올리고 막 티내고 싶어서 저도 그러고요. 정조의 책사랑으로 탄생한 책가도. 하지만 책가도의 유행은 정조의 뜻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이응록의 책가도처럼 말이죠. 보다 화려하고 개성 넘치는 책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있는 그대로의 욕망을 인정한 솔직함, 제가 반한 이응록의 책가도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그 좋은 유명한 그런 기타들이 막 하나에 막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막 1,000만 원 단위도 있고 근데 이거를 다 사서 모으려면은 돈이 어디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타들이 모여 있는 쫙 이런 사진 같은 거 녹음실 연습실에 걸어놓고 막 그런 기타 모양 피규어들 막 이렇게 테이블에 세워놓고 그거랑 똑같은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SNS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취향 그리고 자기의 객관적인 뭔가 생각들을 그냥 저기에다가 그릴 수 있으니까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하면은 솔직히 이렇게 내 거 아닌데 살짝 찍어 올린 것처럼 100% 실제는 아니잖아요. 네. 이 허세질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허세질. 조선판 허세 끝판왕? 호피 장막도 아까 보니까 네. 우선 호피 무늬 하나 자체가 우선 그 자체가 허세고 그리고 마치 공부하고 나간 것처럼 안경 놔두고 네. 그리고 책도 펴놓고 위치 다 정해놓고 막지 나간 거 이게 자체가 허세 느낌이 확실히 나긴 합니다. 그 방에 호피는 없었을 가능성이 커.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가도 보니까 그 옛날에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제 거의 최고로 제일 잘 나가는 그 가족이었는데 거기 이제 프란체스코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호기심의 방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가도 보니까 딱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드물고 좀 신비롭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물건들 다 전체 다 이제 전시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됐었죠. 지금 이 다니엘 씨가 얘기했던 그 호기심의 방이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서재예요. 근데 이 서재에 본인이 신기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넣어두고
두고 이제 흡족하게 생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의 박물관의 원형이 아닐까 싶은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책가도를 보셔도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자기라던가 청동기라던가 다양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책가도도 조선 사람들의 수집의 욕구, 욕망, 소유에 대한 이런 갈망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세기 그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게 어떻게 조선까지 왔을까요? 조선 때면은 18세기 아닌가요? 그러게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이 되죠. 맞네요. 껴 있네요. 네네, 껴 있네요. 조선이 한 80년하고 끝난 줄 아나 봐. 아, 네. 500년이 됐죠. 네. 아, 잠깐, 네. 책을 그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식이 장난하네.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최효진 씨가 아까 보여줬던 이응록의 책가도를 만약에 정조가 봤다면 좀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노발대발했을 것 난리 같은데요. 나셨겠죠. 중국산 사치품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조는 호화스러운 수집 풍조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사실 정조는 개혁군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만 네. 오히려 뭔가 문체의 자유로움이나 소설을 사람들이 읽는다거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리들이 야근을 하다 보면 좀 졸릴 수 있잖아요. 네. 꾸벅꾸벅 졸고 지루하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한 명이 먼저 읽기 시작했던 로맨스 소설을 돌려서 읽은 거예요. 평산냉연이라고 하는 평시산시 냉시 연시의 연애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시고는 그냥 혼을 내신 게 아니라 벌도 내리시고 책을 다 불태우고 파지까지 시켜서 공무원에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온 국민이 열광했던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유행한다는 걸 알고 또 정조가 또 그 소설을 읽습니다. 그러고서는 박지원을 반성문을 쓰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술술 읽힌다고. 아니 뭐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분한테? 어려워야 돼, 한자 한자. 되게 독특하시네요, 그분. 네. 정조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수후전인가? 그것도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 많았었는데 그것도 싫어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문체반정이라고 아시죠? 문체반정이 1792년에 이제 문체반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가도 그림을 내린 거는 1791년에 내린 거거든요. 지금 풍조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청나라 풍조라든지 이 서양 풍조가 너무 앞서고 문체라든지 글체, 서체가 너무 앞서간다. 너무 이거 허접하다라는 의미에서 순정,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문체반정에 서곡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가도 그림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응록의 책가도를 보면서 인간의 감정은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또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어떻게 해서든 표출될 수밖에 없구나. 또 그렇게 표출되는 게 자연스러운 섭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걸 느끼셨다면 지금 이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던 경험 다들 한 번은 있으시죠?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소원을 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보물, 바로 저 달을 닮은 달 항아리 백자대호입니다. 아이, 좋은 자세예요. 훌륭한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등장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만은 표정들이 영... 그동안 등장했던 보물들에 비해서 사실 좀 심심하고 밋밋합니다. 이것이 너무 평범해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매력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지금처럼.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가치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찬사를 보낸 사람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고요. 세계적인 대부호 빌 게이츠는 이 달 항아리에 반해서 달 항아리 그림을 석 점이나 사들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밀라노, 사우디, 런던 등지에서 달 항아리 전시를 할 때마다 세계인의 극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한데요. 오사카 미술관에 이 달 항아리가 딱 한 점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약 4년간 모습을 감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도둑이 달 항아리를 훔쳐가다가 떨어뜨립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깨져서 흩어진 조각이 무려 300조각 이상이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심지어 가루까지 모아서 원래 모습으로 복원시켰습니다. 무려 4년에 걸쳐서 말이죠.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랬겠습니까? 대체 그 매력이 무엇이길래?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달 항아리입니다. 국보 310호, 높이 40cm 이상이고요. 형태적으로 완벽한 조형감, 그리고 내리는 눈의 빛깔에 가까운 흰색을 인정받아서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좀 특이하죠. 모양이 살짝 비스듬합니다. 예. 다시 현대로 돌아올게요. 최근에 제작된 이 달 항아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이 달 항아리의 모습과 지금 저쪽에 아직 버튼 안 누르고 계신 여성 청중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 달 항아리의 모습,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어떠신지 보세요. 어떻습니까? 에? 돌아갈 때마다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 미세해요. 이거 뭐 아주 미세하죠? 아, 너무 미세한데? 차이가 느껴집니다. 아, 이렇게 미세할 수가. 자, 이 달 항아리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완벽한 원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달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10개를 감상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 개의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달 항아리의 첫 번째 매력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정된 상태에서 약 5초간 달 항아리를 응시해 보겠습니다. 네, 엄지인 아나운서 이렇게 보시고, 자, 5초. 저도 볼게요. 그만. 자, 어떻습니까? 예? 정확한 원형이 아닌 비대칭, 부조화에서 은근한 자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 둥근 배 부분, 쓰다듬어 주고 싶고, 예, 막 안고 싶어집니다. 저도 못 참겠습니다.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편안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항아리를 안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항아리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제대로 힐링이 됩니다. 무슨 모노드라마 보는 거 같아. 이래서 세계인들이 바로 이 항아리에 매료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친근하면서도 자유롭고 질리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매력. 저 이 느낌 그대로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슬슬 다랑아리의 매력에 빠져들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매력을 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당시 조선시대 도공들이 과연 의도적으로 이 다랑아리를 삐뚤어지고 일그러지게 만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유지된 우리 도자기의 기본은 바로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는 매끈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기술로는 이렇게 일정 크기 이상의 항아리를 한 번에 만드는 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도자기 반죽은 물레에 놓고 이렇게 돌릴 때 무너져내요. 너무 커서. 도공들 어떻게든 둥근 달을 닮은 넉넉한 항아리를 만들고 싶어서 노력에 노력을 더하다가 결국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바로 위, 아래 반죽을 따로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둘을 이어 붙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완벽한 대칭의 모습을 한 도자기가 나오겠구나 기대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진 정성을 다해서 반죽을 만들어도 장작불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꼭 한쪽이 일그러지고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게다가 두 개를 이어 붙인 흔적,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깔끔함도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왜 가마에서 구워진 도자기 모양 마음에 안 들어서 장인들이 막 깨는 거 보셨죠? 이 다랑아리도 수없이 많이 깨졌을 겁니다. 도공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안 나와. 깨고 깨고 또 깨고. 아, 이제는 깨는 것도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망연자실 다랑아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도공의 눈에 다랑아리의 매력이 들어온 게 아닐까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습, 저렇게 보니까 저런 모습, 질리지 않는 다양함, 게다가 자유로움, 포근함, 편안함까지 다랑아리가 품고 있는 오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늘의 뜻이 그렇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아무리 항아리 열심히 빚고 다듬고 노력해도 1350도 뜨거운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달라져 버리는 모습, 불완전하지만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기로. 요즘 삶이 참 팍팍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조금 키가 작고 배가 나왔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나 그대로를 인정하면 조금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고 다랑아리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백자 다랑아리였습니다. 서경석 씨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다랑아리가 일단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더 큰데요. 확실히 보면 볼수록 좀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보물하면 떠오르는 그 화려함, 뭐 완벽한 이 대칭 이런 거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지금도 막 저는 막 가서 이 묘한 매력이 있어. 그쪽에서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 나중에 여기 잠깐 와서 봐봐요. 알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가서 봐도 될 거면 좋은데. 아니, 굳이 뭐 그렇게 확인까지 뭐. 우리 성광 씨는 한번. 진짜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다르죠? 예, 다른 점이 확실히 느껴져요. 그렇지. 안고 싶어지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묘한 매력이 멀리서 있습니다. 봤을 때랑 달라요. 근데 저는 약간 의심이 가는 게 이게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저 만든 사람은 진짜 그냥
어떤 그 대단한 뜻이 아니라 대충 만든 건데.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절대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오늘 제가 이 보여드린 이 다랑아리만 해도 이것은 이제 현대 도예가께서 만드신 건데 흙을 구하는 과정부터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여야만 이게 나올 수 있어요. 푸른색이 도나 노란빛이 도나 백색 흙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중에 가장 최적화된 흙을 골라야 되고 그래야만 이 정도 작품이 나옵니다. 저 항아리에 값을 매기는 건 죄송하지만 혹시 가격이 얼마일지. 지금 이게 네. 이 작품이요. 네.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네, 놀라지 마십시오. 설마 이 뭐 가격이 만드는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만 오늘 제가 선보인 이 도자기는 1,200만 원.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걸 막 만지고. 말씀하시지. 지금까지 달 항아리 경매에 붙여진 가격 중에 제일 비싼 가격에 낙찰된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1억. 1억 아닙니다. 5억 아니고요. 더 비싸요? 조금 더 쓰세요. 많이 쓰셔도 돼요. 10억? 10억 더 쓰세요. 100억. 21억이에요. 그냥 달을 사면 되겠네요. 해외 경매에서 해외에서 일본의 한 수집가가 50여 년 동안 소장하고 있던 거를 홍콩 경매 시장에 내놨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한 21억이 됐다고 합니다. 진품 명품에 엄앵란 씨가 나오셨는데 본 것 같아요. 인사동에서 6만 원 주고 산 항아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왔는데 감정가가 5천만 원이 나요. 보여주세요. 네, 일단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가격을 듣고 나서 나니까 왠지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네. 처음에 세계인들이 얘기할 걸 그만큼 이 다랑아리의 매력을 느낀다는 건 뭔가 있는 거거든요. 박성광 씨가 느끼시기에는 어때요? 저도 뭔가 그 빈틈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더욱더 매력을 느끼지 않는가 싶어요. 저도 많이 빈틈이 많거든요. 빈틈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렇죠. 완전 뭐 가득 차 있죠 빈틈으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매력을 많이 느끼지 않나 해외에서도. 진짜 이름 잘 지었어요. 달이랑 정말 닮았잖아요. 달 항아리. 이렇게 근데 손톱 같았다가 보름달 같았다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 얘기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잖아요. 달이 떠 있고 거기에 토끼가 떡을 맞아요. 이 절구질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아마도 달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TV처럼 이야기를 만들고 껌껌한 저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저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근데 달은 서양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 사실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 마녀, 늑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달은. 근데 이건 진짜 보면은 전혀 그 생각을 버리고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받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백자대오라 그러면 사실은 큰 항아리 이런 의미밖에 없는데 달 항아리로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김한기 화백이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 항아리라는 이름이 붙는 그 순간부터 정말 문학적, 철학적, 예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느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는 더 큰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사실 보기에도 좋지만 분명히 어떤 용도를 갖고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 항아리를. 술독이죠. 막걸리 너무 딱 크지 않아요? 벌써 하얀 것이 저기에다가 딱 그 막걸리 담아가지고 옛날 그 표주박 같은 거 그거 하나 띄워놓으면은 저건 그냥 보기만 해도 술맛 나죠. 프로포즈용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제 별 따달라 이렇게 달 따달라 하잖아요. 비싸다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달 항아리를 사주면 다이아처럼. 저걸 들고 가서 고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용도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풍수지리적인 이유로 장식용으로도 활용을 했었고 사람들마다 다 자기만의 이 용도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현대 기술로는 이것보다 더 크고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 되는 다랑아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가치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일그러지고 삐뚤어지는 것이 진짜 다랑아리에 담긴 진정한 가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냥 이대로 살 겁니다. 전 누가 뭐래도 저니까요. 백자 다랑아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592년입니다. 임진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올라옵니다. 그냥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양민을 학살하고 방화하고 약탈하고 아녀자를 겁탈하고 그렇게 조선을 피로 물들이면서 그들은 올라옵니다. 이런 와중에 조선의 왕 선조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뺍니다. 어디로? 의지로 주랭랑을 칩니다. 저는 오늘 이 전쟁의 화마 속에서 도망간 임금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대장이 되었던 한 사람의 유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곽재우 장군입니다. 이게 곽재우 장군이 쓰셨던 검입니다. 자, 이 검의 길이는 와우 90cm, 거의 1m 가까이 됩니다. 길죠? 그리고 칼잡이를 보면은 끝은 꽃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칼자루에는 저렇게 구리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칼날입니다. 칼날. 이 칼날은 이건 조선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길이가 길고 이렇게 휘어진 거 보면 일본 칼이에요. 왜군들이 쓰던 칼을 칼자루를 개량하고 칼집을 장식을 좀 달아서 바꾼 개량한 검입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자,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총이 있습니다. 이런 칼이 있어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움의 목적은 뭡니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칼이 없어요. 그래서 곽재우 장군은 이 칼을 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무기를 쥐고 싸워야 할 만큼 처절했던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곽재우 장군의 칼입니다. 자, 그럼 곽재우는 누구냐? 전쟁 전에 부자였어요. 상당히 부자였다고 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돈 많아요. 뭐 맡은 것도 없어요. 근데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피하고 보자 해서 도망쳤습니다. 안위를 위해서 갔는데 곽재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비로서 그가 공부했던 게 있습니다. 의를 공부해 왔던 거죠. 그 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실천했습니다.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의 시작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주 보잘것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모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설득해서 10명입니다. 10명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이라면 같이 가겠습니다. 어려운 말 하나 할까요? You go, I go. 미안합니다. 너무 어려웠죠? 당신이라면 내가 가겠다 이겁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내가 따르겠다라고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들이죠. 누굴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일하던 노비들이었어요. 빗자루질하고 청소하고 원래는 양반과 노비들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곽재우가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신이라면 가겠다 했었던 거죠. 그만큼 곽재우는 덕을 쌓았던 사람이었고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중국에서 명나라 천자에게 받았던 붉은 비단이 있었어요. 그 비단으로 옷을 입습니다. 왜 그 사람은 붉은 옷을 선택했을까? 모든 사람은 흰 옷일 텐데. 그럼 가장 눈에 띄고 적들이 바라봤을 때 저놈이 대장이다 그래갖고 바로 어떻게 요격의 대상이 되어졌을 텐데 그 사람은 그 옷을 입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겠다. 죽어도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요? 홍의 장군입니다. 자, 10명으로 의병을 일으킨 뒤 곽재우는 알고 있던 선배들 물론 설득에 갑니다. 자, 이제 막 갑니다. 곽재우를 점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죠. 그래봤자 고작 수십 명, 많아봤자 100여 명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정암진 전투. 수많은 왜군들이 정암진에 몰려옵니다. 몇 명을 물리쳤을까요? 수십 명이. 많아봤자 100여 명이. 100명? 200명? 2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완전 무장, 완전 조총과 칼과 이런 것들 무장한 2000여 명의 왜군을 이긴 겁니다. 이건 조선 의병의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왕도 나라도 해내지 못한 승리를 힘없는 백성들과 제야 선비들이 뭉쳐서 이뤄낸 겁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 환희가 조선 팔도에 들불처럼 퍼져나가죠. 이겼다. 그래서 곳곳에서 의병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다 함께 가자고 일어난 거죠. 이 칼을 보면요, 손잡이가 많이 닳아 있어요. 실전에 엄청나게 사용됐다라는 거죠. 피로 쫙 물들었어요. 두께가 3cm. 날렵합니다. 그리고 찌르고 빼기가 아주 힘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개량을 했습니다. 손잡이가 짧아요.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칼이 아니에요. 외국 칼은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칼인데 짧게 만들었습니다. 한 손으로밖에 못 들어요. 이건 조선 검에도 없고 일본 검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검을 곽재우 장군은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짧게 딱 들고 빨리 치고 해치우고 뭐 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의병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적확한 전술은 바로 게릴라전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막 맞붙어서 막 확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 숫자가 너무 열세하니까 수십 명과 수천 명이 싸워야 되니까 방법이 없죠. 게릴라전으로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치고 빠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검은 의병 전투에 딱 맞게 만들어진 그런 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곽재우가 함께한 전투에는 패배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 이겼어. 올 승리. 곽재우는 이 검으로 백성들과 함께 무패의 신화를 쓴 겁니다.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나라의 왕 선조는 곽재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합니다. 곽재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감시까지 해요. 그리고 잘 싸우고 있는 의병들을 관군으로 보내서 그쪽으로 합치고 또 분산시키고 기세까지 떨어뜨립니다. 이게 왕입니까? 화가 막. 그래서 곽재우의 말년은 어땠나? 패랭이를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낚싯배 한 척과 검은고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곽재우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은 우리 백성의 대장이고 또 민중의 임금이라는 호칭으로 장군의 이름을 붙여주고, 곽재우 장군은 임금이죠. 백성의 임금이었던 거예요. 숨어있는 임금. 아우 멋져.
자, 곽재우가 쥐고 가리키는 이 칼끝이 전라 속에 헤매던 조선 백성들의 나아갈 방향이었습니다. 400여 년 전 민중에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던 검, 백성과 함께 무패 신화를 만들어냈던 불멸의 검, 만우당 곽재우 장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역사상에 등장하는 칼들을 보면요, 저희가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검이 있잖아요. 사실 실제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크기는 아니에요. 요 곽재우 장군의 검 같은 경우에는 1m 정도? 근데 이순신 장군의 검이 197.5cm. 그 칼에 쓰여진 문구도 굉장히 유명해요. 자신이 칼에다가 맹세를 했더니 산천이 모두 다 두려움에 떤다. 내가 칼 한번 휘두르면 산천이 모두 피로 물든다라고 하는 요 글이 굉장히 유명한 보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순신 장군님의 칼은 이순신 장군님이 칼 쓰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딱 이렇게 그건 지휘용 전체 칼이었다는 지휘하고 의전용이었죠. 이게 딱 뭔가 군기를 잡는다든가 규율을 잡는다든가 그럴 때 가끔 한두 번씩 썼던 그런 칼이고, 이 망우당 곽재우 칼은 그야말로 실전에 나가서 쓸 수밖에 없었던 칼이었습니다. 외국에도 의병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있었어요. 독일에는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잖아요, 독일에. 그래서 이제 사방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나폴레옹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문제 뭐냐면은 다 군복이 다 달랐어요, 색깔이. 그러니까 동일시키기 위해서 군복 전체 다 까만색으로 만들고 단추는 금색, 그리고 여기 어깨에 붙은 털은 빨간색으로 했었는데, 그건 현재 독일 국기 색깔들이 됐고. 곽재우 장군이 빨간 옷을 입고 왜군들을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한 10명, 20명의 그 빨간 옷을 입은 병사들을 이렇게 숨겨놔요. 외병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싹 피하고 10명, 20명의 그 빨간 옷을 입은 그 이 병사들이 내가 홍위 장군이요 막 하고 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병들이 혼비백산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죠. 일본 군들 사이에서 곽재우 장군 귀신설 그렇죠.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죽으면은 그 저승 갈 때 노잣돈도 주고 막 이렇게 이렇게 꾸며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받은 옷을 걸치고 내 수이다 생각하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닌가. 아, 맞아요. 저도 이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 의병의 맥이 나중에 독립운동으로도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본의 중요한 요 침략에 가담했던 사람들한테 폭탄을 던지는 의열단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의열단원들이 자기가 거사를 치러 갈 때는 당연히 자기는 죽음을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어요. 그때 정말 막 겁을 먹은 표정으로 막 움츠리고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뭐 하나의 뭐 재밌는 전설이랄까 그런 거는 저 카레를 갈아가지고 가르면 약간 검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마시면 뭐 영험하다 그래가지고 그 곽재우 장군의 후손 중에 어떤 분은 그걸 실제로 마셔갖고 말라리아를 뭐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곽재우 장군에 대한 민중들의 믿음이 컸던 거죠. 저분이 썼던 칼을 갈았던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만큼 백성들에게 추앙되어졌고 전설로 남아있다는 뜻이라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그때 곽재우 당시. 장군 후손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이 칼을 곽재우 장군은 들었습니다. 왜? 활인검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칼을 들었던 거죠. 칼의 예술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들고 나온 건 아닙니다. 보잘것도 없고. 그러나 이 칼에 담겨진 의미를 되새겨 봤을 때 곽재우의 이 장검, 망우당의 장검은 우리들 속에 남아있어야 될 보물이 아닌가. 제발 이 망우당 장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이 너무 많아요. 화려해요. 조선을 뒤흔든 책가도 열풍은 검소하라, 또 검소하라. 유교 사회 금기를 바로 책가도가 깨트린 거죠. 친근하면서도 자유롭고 질리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매력. 세계인의 극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대칭, 구조화에서 은근한 자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대장이 되었던 한 사람의 유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선 의병의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그 환희가 조선 팔도의 들불처럼 퍼져나가죠. 자, 천상의 컬렉션 과연 이번 주 어떤 보물이 오르게 될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네,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는 호스트 안내상 씨의 마오당 칼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마지막에 그 안내상 씨의 비장한 한마디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한마디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1등을 하신 안내상 씨 소감 한마디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이 프로가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1등을 한 게 뭐 그냥 뭐 여기 뭐 상품도 없고. 하여튼 제 소감은 그렇습니다. 위에서 우리 곽재우 장군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저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